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상승장 속에서 어떤 이슈들을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매크로 인사이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원태 SK증권 자산전략부 부서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작년을 저희가 떠올려 보면 달러 인덱스가 8%나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가 약세를 보인 한 해인데 달러 인덱스가 100 아래로 하회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작년 달러 인덱스 리뷰부터 좀 간단히 해보면 우선은 100 이하로 내려왔던 건 이미 작년 상반기였어요. 네. 작년 초에 109포인트에서 시작을 했고요. 가장 작년에 큰 이벤트였죠. 리버럴 데이라고 하는 해방의 날 4월 1일 날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그 전부터 해서 109포인트에서부터 관세 정책 발표 이후로 100 이하로 내려갔었고요. 그 이후로 5월에는 감세 법안이었죠. OBBA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미국의 재정 악화 우려가 반영이 되면서 97포인트까지 달러 인덱스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분기가 돼서는 오히려 조금씩 올라오면서 100포인트까지 상회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3분기에는 반대로 달러 인덱스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유럽인데 유럽의 재정 악화 우려 가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불거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다시 달러 인덱스 포인트는 100포인트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었고요. 4분기가 돼서는 다시 또 달러 인덱스가 내려오면서 오늘 기준으로 98포인트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 4분기에는 반대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고 반대로 유럽이나 호주, 일본은 이미 인상을 시작을 했죠. 유럽이나 호주 국가의 경우에는 인상 가능성을 거론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달러의 가치 하락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달러 약세가 나타나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는 작년 리뷰보다는 앞으로의 움직임이 그럼요. 중요할 것 네. 같습니다. 앞으로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달러 인덱스는 가장 기본적으로 금리의 함수입니다. 금리의 추이에 따라서 달러도 상대적인 강세 약세가 나타나는데 지금 미국 연준도 그렇고 시장의 전망도 그렇고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올해도 연내 1번에서 2번, 많게는 3번까지 인하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반대로 유럽이나 호주는 올해 하반기에 정도가 되면 인상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라면 달러는 상대적인 약세 압력이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또 올해죠. 올해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가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작년에 많이 겪었을 것 같습니다. 정치에서 나타나는 변동성 확대는 달러의 약세 압력을 더 추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올해도 계속해서 작년 4분기에 나타났던 달러 약세 압력이 올해도 상당 기간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2026년도에도 달러 약세는 지속될 전망이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고요. 달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 또 금리가 되겠죠. 금리를 볼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고용입니다. 1월 9일이죠. 셧다운으로 지연됐었던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 파월 의장은 줄곧 계속해서 고용 시장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이번 고용 보고서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하고요. 이번 고용 보고서 역시 금리 인하에 힘을 실어줄까요? 네, 연말을 지나면서 매크로 지표들이 이제 발표가 안 되면서 살짝 쉬는 장이었었는데요. 이제 다시 매크로 레이싱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이번 주 고용 지표를 발표로 다음 주에는 물가 지표도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이번 주 고용 지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12월에 발표됐던 매크로 지표들은 대부분 신뢰성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럼요. 네. 셧다운 이후로 발표되는 지표에 노이즈가 상당히 섞여 있었기 때문에 고용 지표도 그렇고 물가 지표도 그렇고 신뢰하기 상당히 어려운 지표 였었고요. 이번 고용 지표가 어떻게 보면 미국의 매크로 지표를 가장 직접적으로 대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번 고용 지표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는 파월이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미국의 고용 지표가 과대 계상되고 있는 부분을 짚어주고 있는데 이번 고용 지표도 12월 고용 지표도 중요하지만 그 전월이었던 11월 고용 지표가 얼만큼 수정되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고용 지표가 계속해서 하향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12월 고용 지표에서도 확인될 수 있는지 여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지금 시장에서는 12월 고용 지표 신규 고용을 5만 5천 명 정도 그리고 실업률 4.5%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지표보다는 오히려 11월 고용 지표가 얼만큼 수정되는지 여부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고용 지표가 그 발표치 이후로 수정치가 큰 폭으로 변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수정치는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향 조정 폭이 얼마나 큰지 여부에 따라서 지금 12월 FOMC 이후로 지금 다음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멀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고용지표가 추가적으로 악화되는 결과가 나온다라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다시 또 불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용지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용지표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내일 발표되는 12월 고용지표 이 포인트 딱 하나만 봐서 투자를 결정하기보다는 추세적인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2월 고용지표도 상당 노이즈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미국의 일부 공무원들은 급여를 못 받은 공무원들 또는 계약직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해고로 분류가 되거나 또는 경제활동 참가 인구로 분류가 될 경우에는 실업률을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12월 고용지표에도 일부 노이즈는 섞여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해당 12월 고용지표만 보기보다는 오히려 추세적인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셧다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셧다운 때문에 지표들이 계속해서 지연돼서 공개가 되고 있죠. 지난번 정부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설정된 데드라인이 1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다시금 연방정부가 셧다운된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니겠죠? 우선 시장에서 이 리스크를 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중요한 리스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작년에 정치를 경험했던 분들은 정치가 얼마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은 괜찮은 것 같아요. 여당과 야당, 특히나 연초기 때문에 그동안의 협상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협상 마지막에 갈 경우에는 다시 또 이 부분에 대한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렬이 된다면 다시 또 정부의 셧다운이 기간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셧다운이 다시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 매크로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시금 연방정부가 셧다운될 가능성도 있기는 하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 또 한번 짚어봐야 될 텐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새 연준 의장을 친 트럼프 인사로 아무래도 지명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금리 인하를 작년보다 올해 더욱더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디스는 연준이 올해 상반기에만 3차례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소장님은? 우선 무디스의 전망은 조금은 공격적인 것 같습니다. 조금은 과했다. 마크 잔디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를 보면 상당히 많은 가정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고용은 악화되고 물가는 안정될 것이다. 그리고 연준 의장의 교체가 정치적으로 연준의 결정의 입장을 따를 것이다. 라는 이 세 가지 가정 때문에 상반기에 3번 인하할 수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상반기 3회보다는 2차례 정도 인하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매크로 지표는 인하를 지지하는 쪽으로 고용 지표가 악화되는 분위기로 흘러가는 부분은 맞을 것 같고요. 다만 트럼프의 연준 의장의 교체 그리고 이 부분이 기준금리 인하를 더 가속화시킬 것이냐 이 부분은 저는 조금은 상반기보다는 오히려 하반기에 정치적 이벤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파월 의장의 교체는 5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6월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입김이 더 커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장의 교체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1회 정도 인하하면서 연내 3회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3회는 조금 공격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내 3차례도 아니고 상반기에 3회는 조금은 과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사실상 연준 의장이 교체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입맛대로 금리 인하를 공격적으로 단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중간 선거일 텐데 그 전까지 좀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 카드가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나올 것 같습니다. 관세 소득을 저소득층에게 좀
주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미 작년부터 그 얘기가 맞아요. 나오고 있었고요. 내년 금융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중간선거일 것 그럼요. 같습니다. 물론 미국의 중간선거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국면이 어떤 국면이냐면 트럼프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를 한 이벤트가 있었죠.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이벤트가 발생했던 원인은 저는 크게 두 가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의 지지율 하락을 방어하고 이 부분을 반등시키려는 정치적 모멘텀으로 활용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유가와 관련돼서 이번 체포와 함께 베네수엘라를 당분간 지배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 지배에 대한 비용을 석유로 받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일 것 같은데, 그래서 유가를 안정화시키려는 트럼프의 목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트럼프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점일 것 같고요. 이 트럼프 지지율의 하락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을 일으키려는, 더 상승시키려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게, 매년 선거에도 그랬지만 퍼주기 공략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선심성 공략, 네. 그리고 앞서서 그 트럼프 배당금이라고 하는 관세 배당금을 지급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관세 배당금은 법 규제를 크게 안 바꿔도 됩니다. 트럼프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어떻게 보면은 필승 전략 중에 하나가 관세 배당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세 배당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심성 공약이 제시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뭐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던가, 아니면 세제 혜택을 더 확대한다던가, 아니면 감세 혜택을 준다던가, 이런 선심성 공약들이 남발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표심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선심성 공약을 남발할 경우에 재정 악화에 대한 그럼요. 우려는 네.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도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장기물의 약세 압력은 결국에는 재정에 대한 확대 압력으로 반영이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올해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하반기부터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와 장기물에 대한 약세 압력이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올해 하반기에 정치적 이벤트와 함께 정치적 금리 변동성 또는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미국의 재정 적자 우려도 당연히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수입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물가가 아직까지는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그 이유가 기업들이 감내하고 있어서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왔죠. 올해 물가 흐름 어떻게 예상하세요? 우선 가장 마지막에 발표됐던 11월 물가지표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낮게 나왔고요. 네. 갑자기 3%의 물가를 보이다 2.7%의 미국 CPI가 나왔는데 신뢰하기는 어려운 지표였었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발표되는 미국의 물가지표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관세에 대한 지금 영향력이 지난 8월부터 이미 관세가 부과가 됐고, 이 부분이 물가의 압력으로 아직까지는 작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이 언젠가는 발현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관세가 부과가 된 이 부분을 판매자라던가 아니면은 생산자가 이 부분을 지금 부담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판매자와 생산자가 부담할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언젠가는 소비자 가격에 전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게다가 더해서 지금 작년 4분기부터 약달러가 심화가 되고 있는데요. 약달러가 심화될 경우에는 수입 물가에 대한 상승 부담도 커집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소비 국가고요. GDP 중에 거의 70%를 소비가 차지하고 있고, 이 소비 중에 대부분이 수입 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약달러가 심화될 경우에는 수입 물가가 오르게 되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의 물가가 지금보다 더 높아지게 된다라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걸림돌로도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세에 대한 부담이 앞으로 소비자들에게 전가가 되게 된다라면 이 부분도 똑같이 물가에 대한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물가가 괜찮았었습니다. 네. 믿을 수는 없지만 괜찮았고요.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언제든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다시 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나올 물가 지표를 좀 면밀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 전망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지금 베네수엘라 공격 이후에 유가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가의 하방 압력을 더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유가 전망해 주실까요? 네,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를 하면서 가장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있는 건 유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당성의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 현상에 대해서 앞으로 금융시장에 어떻게 미치는지를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유가의 하락 압력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베네수엘라가 산유량으로는 보유량으로는 글로벌 1위 국가인데 생산량으로만 보면 전 글로벌 생산량 중에 1%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증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기에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시간이 지나야 유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트럼프가 이제 미국 화학 기업들에게 베네수엘라에 투자하고 싶은 기업들 빨리 손들고 진출하세요라고 날렸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재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나서기보다는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베네수엘라에 투자를 하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석유의 산출 물량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이번에 베네수엘라를 일시적으로 통치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비용을 결국에는 석유로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물가의 상방 압력을 낮추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 유가를 낮추는 전략인데요. 이 유가를 낮추기 위한 움직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베네수엘라의 산출량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유가의 하방 압력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유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유가의 하방 압력이 높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연준이 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채 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앞서서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 선거 이전에 여러 가지 표심을 얻기 위한 카드를 내놓을 텐데 재정적 제대 우려는 가속도로 더 가파라질 것 같아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맞습니다. 우선은 금리가 쉽게 못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트럼프가 원하는 장기 금리가 내려오길 원하고 있고 이걸 내리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내려라고 계속해서 맞아요. 트럼프가 강조하고 있는데 문제는 기준금리가 12월에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는 이미 선반영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12월 FOMC가 생각보다 매파적이었던 부분들이 앞으로 나타나는 시장금리를 선반영하다 보니까 지금 12월 FOMC 이후로 점도표에서는 연내 1회에서 2회 정도 인하할 수 있다라고 점도표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페드워치 기준으로는 3월 또는 4월에 기준금리를 추가할 수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금리가 탄력적으로 내려가는 모습은 아닌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미국채 금리가 쉽게 내려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부분도 미국채를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확실성 요인으로 반영될 부분들이 있고요. 미국채를 발행하는 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정에 대한 부담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요. 재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앞으로도 높아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채, 특히나 장기물 금리가 쉽사리 내려오기에는 어려운 국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재정에 대한 악화 우려는 미국채 금리 입장에서도 더 가중될 것이고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게 된다라면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더 미국채 금리를 자극할 수 있고 거기다 더해서 연준 의장 교체와 함께 미국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게 될 경우에 이 부분도 미국채 금리의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미국채 금리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선제적으로 반영하면서 빠르게 내려왔다라면 앞으로는 내려가는 속도가 상당히 둔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준금리가 지금 이제 2차례에서 3차례 정도 인하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기준금리가 만약에 50bp 인하된다고 하더라도 시장금리는 50bp가 인하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낮은 속도 30bp 내외로 인하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국채 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이어진다면 미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AI 기업에도 당연히 큰 타격을 줄 것 같습니다. 지금 AI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는데 자금을 조달할 때 금리에 대한 부담이 계속해서 커지겠죠? 맞습니다. 네. 얼마 전에 오라클의 CDS 프리미엄이 급등을 가장 큰 했던 화두였죠. 사례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슈에 대한 경종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AI 투자 사이클에서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데 우선은 현금이 많은 기업들, 그리고 현금 창출력이 높은, 예를 들어서 구글이라던가 애플이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으로도 현금 창출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현금으로 투자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이외의 기업인데요. 이제 투자를 시작하고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투자에 대한 부담이 더 큰 기업들, 가장 대표적인 게 오라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회사채 발행을 발표했지만 앞으로도 조달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부터는 사채 조달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금리일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채 금리가 쉽사리 못 내려가는 국면으로 지금은 진입이 될 것 같고요. 회사채 금리는 형성되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고채 금리가 가장 베이스를 잡게 되고요. 거기다 플러스 크레딧 스프레드가 얹어지게 되는데 크레딧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회사채 공급 부담이 상당히 크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AI 투자 사이클도 그렇고 앞으로 미국채 회사채 발행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고채 금리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크레딧 스프레드도 지금보다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면 회사채 조달 기업들 입장에서는 금리 부담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현상이 지속되게 된다라면 신용 리스크가 불거질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CDS 프리미엄이 어떻게 보면은 선제적으로 움직인 부분이 있겠지만 앞으로는 조달을 확대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재무 안정성까지 검토하고 투자하는 부분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동결 시나리오가 우세했는데 최근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도 조금씩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일 텐데요. 원달러 환율의 전망과 함께 한국은행 2026년에는 어떤 방향 가져갈까요? 우선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이 크게 변동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든 움직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계속해서 동결로요. 네, 맞습니다. 인하의 필요성도 있고 인상의 필요성도 있는데 어디로든 움직이게 될 경우에 부작용이 큰 상황이고요. 한국은행은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의 국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당분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하의 필요성은 지금 이제 경기가 반등을 하기 시작한 국면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인하를 해주게 된다면 좀 더 빠른 속도로, 특히나 그동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이 1%도 안 되는, 어떻게 이제 4분기 성장률을 봐야 되겠지만 1% 내외의 성장률을 보였었고요. 잠재 성장률을 하회했기 때문에 그동안 부진했던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하 가능성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인하했을 때의 부작용이 상당히 큽니다. 특히나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지금은 이제는 물가 안정, 성장보다는 금융 안정에 초점을 맞춘 통화 정책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금융 안정에는 크게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가계부채와 외환시장이 될 것 같은데요. 가계부채로 대변되는 부동산 시장도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에 온갖 정책을 다 제시를 했죠. 그러면서 조금은 이제 외환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의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원인을 지금 짚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너무 많이 풀린 통화 유동성, 두 번째는 서학개미들로 대변되는 해외 투자 증가, 세 번째는 경상수지에서 나타나는 흑자가 달러에서 원화로 안 바꿔지고 있는 부분들, 이 세 가지가 원인이 될 것 같은데요. 근본적으로는 이 세 가지 원인이 다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당분간은 1,400원대에 머물러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말에 일시적으로 지금 정책적 드라이브 때문에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또 1,400원대 중반대 흐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1월 금통이 있는데 금통위 같은 경우에도 가장 핵심 화두는 그래서 외환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외환시장에서 이번 환율 시장을 어떻게 평가하고 앞으로 외환시장만 본다라면 어떻게 보면 인상 가능성도 열어놔야 될 것 같은데 인상했을 경우는 반대로 또 경기의 하방 압력을 주어지기 때문에 인상도 어렵고 앞으로 한국은행 입장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동결 시나리오가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끝으로 최근에 금가격이 다시 한번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가 전망과 함께 자산 배분 전략 들어봐야겠죠. 네, 우선은 금값이 최근 들어서 네. 이제 위험 자산이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안전자산이 있어요. 아니에요. 네. 네. 수익률로만 보면 위험 자산이 맞는 것 같고요. 변동성을 보더라도 위험 자산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반대로 근데 분류를 하자면 채권이 위험 자산이 된 것 같아요. 오히려 금이 안전 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것 같고요. 네. 수익률이 이외의 성격만 보자라면 금값이 왜 이렇게 올렸나를 생각해 보면 미국채 투자했던 투자 비중을 금에다가 더 실은 거예요. 그렇죠. 미국채를 매도하고 금의 투자 비중을 늘리다 보니까 금 또는 은 가격이 이렇게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는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더 확대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미국채 같은 경우에는 재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약세 압력이 주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미국 채권보다는 오히려 금이나 은을 투자하는 게 좀 더 선호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투자하겠다라고 싶은 분들은 장기물보다는 오히려 단기물에 투자하면서 만기 보유 전략을 가져가는 미국 국채 안에서도 단기 국채를 투자하거나 아니면은 회사채 금리가 높은 회사채를 투자해서 만기 보유를 하는 전략이 좀 더 더 확실하게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성격에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산 배분으로 보자면 지금 오늘도 코스피 시장은 너무 좋고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유동성이 풀리는 환경에서는 앞으로도 상승 모멘텀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보다는 오히려 조금 위험자산의 비중을 당분간은 높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배분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윤원태 SK증권 자산전략부 부서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